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관세전쟁, 즉 무역 분쟁으로 인해 이러한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중국 관세전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작과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단계별로 전개되었는지, 양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대중강경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대거 점령했고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약 3,7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적자가 미국 일자리의 중국 유출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합작을 통해 기술을 이전해야 했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측 추산으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기술 강제, 이전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처럼 지식재산권 도용과 국가보조금 문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은 미국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수년간 윈인 인 마이너스 윈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발전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BRICS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보호무역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경제 패권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경고했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불만은 중국의 정당한 부상에 대한 견제로 보였습니다. 요약하면 관세전쟁의 근본 배경에는 막대한 무역적자, 지재권 침해 및 기술 탈취 논란, 국가주도의 산업보조금과 국유기업 정책, 세계 1위,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 등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고치겠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강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설 준비를 합니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약 1,1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전쟁의 초기 피해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입 부품 비용이 뛰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중국의 수출업체들도 주문 감소로 긴장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출렁였으며 투자자들은 양국의 티격태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2019년 6월에서 8월 두 나라 모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거래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3천억 달러 규모, 나머지 중국 수입품에도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9월 1일부로 1차분 약 1,200억 달러치 제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약 1,600억 달러 규모 소비재,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원유, 자동차 등의 추가 관세 및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중단 등 강수를 뒀습니다. 한편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갈등은 전방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고 세계 경제 불안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말 그는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품목의 노트북, 휴대전화에 대한 12월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강경 기조는 지속되었고 2019년 9월 1일 대규모 추가 관세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연말로 갈수록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합의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추가 관세 계획이 일부 철회되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1,6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15% 관세 4차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고 9월에 발효된 15% 관세약 1,200억 달러 붙는 절반인 7.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를 약속하고 금융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관세전쟁의 여파는 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만 2019년 2년간 이어진 고율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역, 산업, 금융시장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약에 비유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 패드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 GDP가 약 0.3%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0.3%면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2018만 2019년에 미국 내 일자리 약 30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 부문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 경제성장 둔화,
기업 투자 위축, 채용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 측면에서도 영향이 컸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추가 비용 약 460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 때문에 이윤이 줄거나 인건비를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가전제품 제조사는 부품비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했고 유통업체는 마진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농부들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로 미국산 대두와 육류 수입을 줄이자 미국 농산물 대중 수출은 한때 연달러 240억 규모 시장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농업국판뷰로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서부의 몇몇 농가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8만 2019년 합쳐 280억 달러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세 전쟁으로 발생한 국내 피해를 세금으로 메운 셈입니다. 중국 경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0%로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자 수출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 소비 진작, 세금 인하 등을 동원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겹쳐 성장률 하락을 막지는 못했죠. 다만 중국은 미국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부쩍 강화했습니다. 일부 수입품 관세를 다른 국가에는 인하하여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수출 감소, 경제 성장 둔화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미국이 요구한 핵심 구조개혁국 연기업 축소나 보조금 철폐 등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에도 파장은 컸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관세 전쟁으로 2019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0.8%가량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약 1%에 불과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은행, OECD 등도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기 하강을 촉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도 큰 문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신규 투자를 연기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서플라이 CHAIN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탈중국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기업 애플은 주요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었는데 관세 부담이 커지자 베트남, 인도 등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지로 생산 라인 일부를 이전하는 제조업체들이 늘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투자 유치 및 수출 증가로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급증하여 관세 전쟁에 의도치 않은 승자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전환은 현지 인프라와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여파는 국제무역 질서의 분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다자 규범보다는 양국 힘겨루기가 앞서며 국제 규범이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과 수출 규제를 주고받자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덤핑을 문제 삼아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각국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관세전쟁이 신냉전의 경제전장을 연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관세전쟁은 미국 소비자 기업, 중국 수출업체 모두에게 타격을 입혔고 글로벌 교역 둔화와 공급망 재편을 초래했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피해만 남긴 상처투성이 싸움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고 양국 간 추가 관세 공방은 일단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관세 전쟁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다소 뒤로 밀려났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공급 충격이 나타났고 이어 미국과 세계 각국의 수요 위축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봄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기존의 관세 자체가 큰 이슈가 아닐 정도로 무역이 얼어붙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하반기부터는 재화제품 수요 폭증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전자제품 등 상품 구매를 늘렸고 중국은 빠르게 공장을 재가동하며 미국의 대중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느라 관세전쟁 이슈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됐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할지 궁금해했지만 대체로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 당장 관세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중 강경책을 협상 지렛대로 계속 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동맹과 공조를 중시했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이 동맹국 유럽, 캐나다 등에게까지 부과했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을 봉합했습니다. 또한 WTO 개혁과 다자주의 복귀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 압박 전략을
전력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관세 자체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통틀어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 조치하 달러 3,700억 규모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법적으로 관세를 4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USTR의 관세 유지 검토 절차가 있었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산업계의 요청을 들어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일부 관세 예외 품목 재지정 및 관세 면제 절차를 재도입한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죠. 흥미로운 것은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중 교역 규모는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이후 미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소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미중 상품 교역액은 달러 6,90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들어 중국과 부분적 대화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2022년 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회담하며 관계 안정에 합의한 후 2023년 중반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등이 잇따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관세 문제보다는 전략적 소통 채널 복원과 오해 방지에 초점을 둔 움직임이었습니다. 관세 철폐나 추가 합의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 정치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대중 강경론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세 유지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 특히 소매업, 반도체업 등은 여전히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해 관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2022년 한때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으로 대중 관세를 일부 낮추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분위기가 강하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였습니다. 미중 관계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트럼프 대통령 간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할까 경쟁이 벌어졌죠.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관세 2024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자동차 EV와 배터리, 태양광 셀, 철강 알루미늄, 의료용품 등의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는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누구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경쟁이 불공정해졌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말하며 강경 노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국가 돈을 쏟아부어 적자를 봐도 좋다는 식으로 산업을 키운다. 우리는 그런 치팅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 첨단 배터리, 태양광 셀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최고 2,5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효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바로 효력이 생긴 품목은 EV, 태양광, 주사기 등 필수 품목에 한정하고 다른 품목은 2025만 2026년에 걸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전면 관세보다는 표적형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제로 양국 간 대화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고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3년에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성 조사를 실시했고 가리아는 게르마늄 등 첨단 소재 수출 통제로 반격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대선 레이스에서 공화당 후보로 다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내가 돌아가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많게는 50% 이상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중국 제품에 4년간 테러프스 10-10-10-10식으로 누적 4,0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전면적인 60% 관세 구상을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024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자 사례 펑집행주미 중국 대사는 관세전쟁이나 기술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21만 2022년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일부 경제 분석에서는 대중 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 물가를 1%피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관세가 유지되는 한 수입원가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거나 마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재편성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IMF는 무역 분절 프래그먼테이션이 심화되면 세계 GDP의 최대 7%가량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관세 전쟁이 단순 양자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 훼손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중국은 RCEP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아시아 무역 블록을 강화하고 자국 시장 내수 확대로 버티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세계 무역이 미중 양대 블록으로 부분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18년에 시작된 미국 마이너스 중국 간 관세전쟁 관세 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무역 적자 개선과 공정무역이라는 경제 이슈로 촉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패권, 안보, 체제 경쟁 요소가 가미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뚜렷한 승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2018년에 자신만만한 예언과 달리 임기 말까지 중국의 핵심 행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성장 둔화와 수출 위축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미중 경쟁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말처럼 양측 모두 상처를 입은 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전쟁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째, 긴장 지속 시나리오. 미중이 상호 양보 없이 현재의 관세 체제를 장기화하거나 더 나아가 추가 관세와 제재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2025년 이후 미국 지도부가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한다면 2차 관세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고대로 전면적 관세 인상 60%의 현실화된다면 중국도 전품목 보복관세와 희귀자원, 수출 차단 등 초강경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공급망이 두 동강 나고 기업들은 생산지를 다시 재배치해야 하며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IMF는 전면적 무역 단절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수년간 누적 손실이 수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극단적 상황이지요. 둘째, 관리된 경쟁 시나리오. 미중 양국이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을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즉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자제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과 대화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현재의 관세는 상당 기간 유지되겠지만 추가 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분적인 관세 철회나 합의 2단계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미국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거나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관세를 조금 낮추는 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간 신뢰 부족과 정치적 요인 때문에 큰 진전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25년의 미중 관계는 경쟁과 견제가 기본 톤입니다. 설령 관세전쟁과 같은 극단적 충돌은 피하더라도 기술과 안보 영역에서 양국은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같은 제3국과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이어질 것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쓰고 각국 정부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